자, 여러분, 무려 60년 전에 산불이 2배고 가뭄이 2.6배, 홍수가 2배. 이것도 분명 2배, 2.6배지만 폭염은 벌써 6.8배입니다. 그만큼 기상 기후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의 많은 또 탄소 중립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진짜만 좀 추워하면 어떨까 했는데 날씨도 좋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중간중간 또 학생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체험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연인끼리 가족끼리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강연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배달 많이 시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분리 배출에 대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재활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 제로 웨스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홍수열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쓰레기 문제를 듣기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되도록이면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쓰레기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쓰레기라는 단어는 쓰르기에서 나왔고요, 쓰르기는 쓸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는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것, 쓸모가 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쓰레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생관리죠.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원관리죠. 그래서 쓰레기 관리는 위생관리와 자원관리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이 강조가 되면서 위생에 대한 생각이 옅어질 수가 있는데요,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만 잘하면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위생관리와 재활용관리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파고 들어가면서 위생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위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일회용품의 사용 확산인 것이죠. 요즘 일회용 행주, 일회용 수세미 나오고 있어요. 일회용 도마 나왔고요, 일회용 앞치마는 벌써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영역에까지 차츰차츰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일회용컵 하나라도 줄이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 영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이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일회용 문화의 확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 위생의 문제와 재활용의 문제가 충돌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르는 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냐?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음식물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100% 내려보내면 불법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음식물 쓰레기의 건더기의 80%는 걸러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다시 80%의 건더기를 걸러서 음식물 쓰레기로 빼낼 거면 애초에 갈지를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
오물 분쇄기가 실제 싱크대 밑에 설치될 때는 그 건더기를 걸러주는 거름통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불법 개변조 제품이죠. 불법 개변조 제품을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주민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근데 지자체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단속하려면 가정에 들어가서 싱크대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은 있으나 단속을 할 수 없는 사각이 발생하면서 불법 디스포저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디스포저 제품이 확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좁게는 위청 아래청에 문제가 발생해요. 위청에서 불법 디스포저 제품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은 배수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 위청에서 이 불법 디스포저 제품 쓰면서 그 배수관이 막히면서 아래층 천장에 똥물이 막 새 나오는 이런 문제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 보면은 지자체 하수 처리 시스템 전체가 망가집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은 설거지 한물, 샤워 한물, 변기물 정도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었는데요. 가정이나 식당에서 너도 나도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내려보내기 시작하면은 하수 처리장 가동이 불가능해요. 음식물 쓰레기 편하게 버리자고 하다가 화장실 변기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물 분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디스포저 제품을 설치하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 너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권하면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거 안 된다고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쓰레기 관리의 역사인데요. 두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고요.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의미는 바로 종량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떤 관계일까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단어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종량, 양에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물세 시스템이었어요. 재산세에 따라서 오물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과 오물세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물세 내는 것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1995년이 되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비로소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1995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994년 12월 31일 날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죄다 다 골목에 버렸죠. 그래서 1995년 1월 1일이 되면은 골목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입니다. 그게 1월 1일자 당시에 신문의 헤드라인 일면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만큼 당시에 사람들의 충격이 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다 돈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은 공짜예요.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만 돈을 내게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아껴야 돼라는 생각에서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분리배출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쓰레기 처리비를 아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 양은 2억 톤이에요. 2억 톤이 어느 정도 쓰레기냐 하면 1m, 1m, 1m로 해서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면 2년 정도의 쓰레기를 딱 쌓게 되면 달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져요. 그 정도의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발생량 통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추세예요.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었기는 한데요.
최근 3년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43%가 증가했는데 7년 동안 14%가 증가하고요.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29%가 증가합니다. 2018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 겪었죠. 2018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로 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8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통계 아직 안 나왔는데 2021년 통계는 2020년 통계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쓰레기 발생 폭증의 시대를 가고 있고요. 결국은 쓰레기 대란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 심각해요.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톤 발생합니다. 10년 전 대비해서 2배 증가했어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43% 증가하는 동안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2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2020년 기준으로 60%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 26%가 소각이 되고 있고 12%가 매립이 되고 있어요. 60%가 진짜 재활용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50% 정도예요. 10% 정도를 빼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 통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까지 다 재활용으로 봐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시멘트 소속로 같은 곳에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집어넣거든요.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는 재활용으로 봅니다. 근데 리사이클링 그러면은 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을 과다짓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 회수하는 것을 빼면은 10%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은 50%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0%를 날린다라고 해도 실질 재활용률이 50%니까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독일과 함께 전 세계 1, 2위예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이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금지 제도 이후에 쓰레기 분리 배출은 굉장히 잘하는 국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높음과 동시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재활용률이 32%예요.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50%니까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높으니까 쓰레기 관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7배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좁은 국토에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장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4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4개 소각장만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하루 1,000톤의 종량제 봉투를 매일매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1월 1일부터 매립장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종량제 봉투가 매립장에 못 가면 어떡할 거냐? 종량제 봉투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당장 서울에서 1,000톤짜리 소각장을 하나 짓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2026년이 지났는 상황에서도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은 쓰레기 대란의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발밑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폭탄의 심지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서울이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요. 서울 시민들과 서울의 각 구청들은 너무 느긋해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다 발벗고 나서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재활용률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머리를 싸매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포구에 천톤짜리 소각장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마포구 1이네라고 하면서 나머지 24개 구청은 느긋해요. 과연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로 쓰레기 대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두 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R 전략 있죠. Reduce, Reuse, Recycle.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제로 웨이스트 전략으로 가게 되면 5R까지 갑니다.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가는데요. Reduce가 Refuse하고 Reduce 두 가지로 구분되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줄이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줄일 거냐? 소비자는 Refuse하고 생산자들은 Reduce하라는 얘기죠. 소비자가 Refuse하라는 얘기는 뭐냐? 소비자가 거절해라. 뭘? 불필요한 소비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자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산자들은 물건을 만들 때도 원료의 투입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페트병을 예로 들면은 소비자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페트병 생수를 마시지 않고 그 텀블러로 생수를 마심으로써 페트병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페트병을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소비자 전략인 것이고요. 생산자들은 페트병 생수를 만들 때 페트병에 라벨을 떼고 페트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리듀스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만 비로소 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무엇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봅니다. 시민 실천과 시민 행동인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 투기된 쓰레기를 잘 줍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이죠.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실천을 잘한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 혼자만의 실천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잖아요. 근데 실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잖아요. 그건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닐에 포장해서 그걸 팔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되면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그 장바구니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비닐 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비닐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의 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려면 비닐을 포장하지 않는 제품이 가게에서 팔릴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가게를 우리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동네 단위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네 단위마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깔려야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그런 매장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의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 보고 자꾸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여라 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야 되겠죠. 지금 트래시 버스터죠. 아마 대표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 트래시 버스터 같은 업체는 그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빌려주고
다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니까 카페들이 트래시 버스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한테 컵을 빌려주고 가져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환경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11월 24일 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기는 하는데 1년 동안 단속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래시 버스트와 계약을 체결했던 카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부가 우리 보고 이제 아직까지 일회용컵 써도 된대라고 하면서 지금 100개 카페들이 다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회용기를 마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일회용 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텀블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소비자들도 매장에서 음료를 사 먹었을 때는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시스템이 깔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일회용컵 사용을 조장하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 보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라?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게 소비자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럼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소비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생산자들에게, 기업들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맹점한테 컵을 싸게 사다가 2배씩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기들 배불리려고 일회용 컵을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심지어 독점 구조를 통해서 비싼 일회용 컵을 가맹점 보고 막 강제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못된 그 행위들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의 전환,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행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돈초리와 해초리를 열심히 휘둘러야죠. 돈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 기업들을 변화시키는 행위죠. 녹색 소비,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회초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과제 포장을 줄여라.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을 해달라.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자들의 혹은 시민들의 행동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식, 고민이 깊어져야 되고 그 문제의식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행동을 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창하고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행동이고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면 제품 후기 남기잖아요. 제품 후기 남길 때 가대포장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민 행동이고 시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꼭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거나 기업을 방문해서 구호를 외친다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기업들이 하는 이런 쓰레기를 양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튀어나온다. 이런 것을 생산자들이 위협으로 느껴야만 물건을 만들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소비자가 문제의식을 던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시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의 작은 모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의식을 그러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자, 프레임에 갇힌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페트병을 예로 들면 우리는 심하게 페트병 재활용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라벨을 잘 벗겨서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에 너무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만 잘하면 된다. 분리배출만 잘해서 재활용만 잘하면 페트병 소비는 문제없다라는 인식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재활용 만능주의죠. 재활용이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문제를 일으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벨을 잘 벗겨서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잘한다라고만 생각에 꽂혀 있으면은 라벨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못 느껴요. 지금 라벨이 계속 커져가지고 페트병 전체를 라벨로 감싼 페트병 제품도 나와요. 라벨이 커지는 것은 쓸데없는 비닐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라벨만 잘 벗겨지면은 라벨은 그렇게 크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질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지금 페트병을 만드는 것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한테 은연중에 씌워주는 이런 프레임에 갖추지 말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기업들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시민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고사에 어린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비닐 포장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레고사가 비닐 포장 안 할게, 종이 포장재를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 파리바게뜨에 케이크 살 때 빵칼 주지 마. 왜 케이크만 사면 빵칼을 자동으로 주냐? 우리 집에 지금 빵칼 이만큼 쌓여 있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알아서 그렇게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기업들도 시민들을 의식하면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이 빵칼 만들지 말고 가격을 깎아주는 게 낫죠. 그게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을 감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똥이라고 하는 한자를 분해하면 쌀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똥이 쌀이 되고 쌀이 똥이 되는 자연 생태계의 물질 순환 흐름을 보여줍니다. 쓰레기 없는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구호가 이 한 글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쓰레기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가운데로 보실까요? 소장님 뭐 시간이 되시면 한 2시간, 3시간도 가능하시죠?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아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면 아마 그 뭐 포털 사이트에 쳐보시면 소장님의 철학 또 이렇게 뭐 사회 활동 그리고 같이 하면 사회가 달라질 것 같은 좋은 또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소장님에게 궁금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약간 뜨거웠었는데 질문 다 지키고 계시는가 보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모든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 재활용률은 5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비닐을 분리 배출하잖아요. 비닐을 분리 배출하면 그 비닐 자체가 어떻게 재활용하냐면은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닐을 분리 배출했으니까 재활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한 비닐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재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그 분리 배출률과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저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비닐을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그게 한계가 있는데 진짜
이거를 아니 그 시민들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할 그거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시민들은 지금과 같이 분리 배출을 하시는 거고요. 예. 시민들이 분리 배출하는 것을 더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 네네. 자, 우리 여기 앞에 선생님. 쓰레기를 디스포저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음식물 뭐 건조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뭐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음식물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가정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일단은 현재 분리 배출해서 지자체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긴 가는데 조금 더 위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니까 RFID 기계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퇴비하를 만들 수 있는 기기를 설치를 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에 분리 배출하면은 일단 그 기계에서 퇴비 1차 퇴비가 만들어지고 지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1차 퇴비를 가져가서 다시 퇴비로 발효시켜서 도시 내 수목에 필요한 퇴비로 활용시키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가 도시 내 필요한 퇴비로 순환시키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좀 실천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시민들 스스로 퇴비 상자 등을 이용해서 퇴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도시 구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퇴비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가 관련된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나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워낙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누르는 모습이 전 상당히 옆에서 보면서 느껴집니다. 한 분도 더, 한 분 정도. 예. 자, 우리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면은 쓰레기도 선진국 쓰레기하고 후진국 쓰레기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배출했는 거는 재활용률이 꽤 낮다. 또 일본 같으면은 쓰레기라도 분리 배출이 잘 된다 해서 그난 굉장히 부러웠는데, 만약 우리 같으면 지금 일본은 병 뚜껑을 유리하고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게 80년대 말에 아마 그게 사회 이슈가 돼가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병 뚜껑 그냥 안 버립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언제 앞으로 그 정책이 달라질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시민들인데 이걸 계도해 가지고 우리도 빨리 그런 건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일단은 일본의 재활용률이 20%예요.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재활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잘해서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분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방식이 맞는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일본은 주민들을 닥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재활용과 관련된 과도한 짐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식은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공정에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둘 다 가능합니다. 가령 유리병의 경우에 유리병 마개를 떼서 유리병 마개를 따로 모으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지금 유리병의 알루미늄 마개 분리 배출하잖아요. 지금 분리 배출하면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마개는 그 부피가 너무 작고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마개를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마개를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알루미늄 마개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유리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유리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은 재활용 업체에서 마개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 벗기고 마개를 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 업체들이 마개하고 라벨들을 벗겨서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모든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 공정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상황에서 자꾸 우리나라의 재활용이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시민들의 분리배출 문제인 것처럼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의 방기를 시민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박수가 나오죠. 예.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단순히 우리가 뭐 미디어나 많은 캠페인 일환으로 뭘 합시다, 분리수거 합시다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트나 뭐 캔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디테일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지만 아마 그리고 추후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좀 어떤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까 있습니까? 물론 뭐 소장님의 뭐 책이나 뭐 블로그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좀 이렇게 거를 자주 보면은 뭐 홈페이지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책을 보십니까? 예. 소장님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분리배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네. 그래도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이용하시거나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앱을 다운받기 어려우시면은 쓰레기 백과사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쓰레기 백과사전.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올바른 분리배출과 관련된 좀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수열 소장님 결국은 목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천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실천과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소장님 강연 도움 많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소장님에게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